문재인 대통령이 첫 업무 보고를 청와대가 아닌 정부 과천청사에서 받으면서 공영방송의 신뢰성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회창 전 총리가 회고록에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평가를 해서 눈길을 끕니다. 내용 살펴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님, 어제 이 방통위 업무 보고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상당히 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 업무보고에서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전 정부에서 있었던 방송 장악하고, 그다음에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530만 표 차로 예. 이제 승리하신 이후에 공직 사회를 굉장히 엄하게 단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게 이념적으로 좌파 청산이 하나의 구호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9년이 흘렀는데, 그러고 보니 지금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가 대통령께서 어제 언급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KBS, MBC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신이나 불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수위가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영방송이 지금 위기다, 그런 인식을 드러내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식은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보다 더 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도 동의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대통령께서 저렇게 인식한다고 해서 뭐 청와대가 나서거나 이럴 그 개연성이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부처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뭐 무리하거나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혼 없는 공무원은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에 국정홍보처 업무 보고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때 막 이제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인수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에 대한 이제 뭐 굉장히 그 강한 질책이 있으니까 한 공무원이 우리는 영혼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이게 이제 워딩이 뭐 살아서 돌아다니는 건데요. 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우리나라 공직자, 공직사회 공무원들의 업무 수준이 역량이 굉장히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의 중립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그런 유능함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열정으로 승화된다면 진짜 우리나라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도 같은 인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이 언급해 주신 공직사회 공영방송 내용 자체도 그렇고요. 좀 평가를 듣고 싶고, 그리고 형식도 좀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탈권위 소통, 그것이 지금 핵심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열에서 모든 것을 격식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좀 더 서민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치권의 어떤 리더십 차원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영방송의 신뢰에 대해서도 이것은 헌법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언론의 자율성, 언론은 권력의 제4부라고 하듯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사회의 어떤 사회 제세력의 어떤 부패 구조를 이렇게 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국민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공익성이 추가가 돼서 언론을 권력의 제4부라고 오늘날 얘기하는 것도 그만큼 언론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다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가 되어 있고, 물론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때 일정 부분 언론 길들이기가 있어 왔고, 그것이 지금도 잠재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는 정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지금과 같은 언론 환경에서는 정권이 아무리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언론 공익성이 침해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언론의 그 게이트 키핑 기능이라고 있듯이 언론사마다 그 회사에 맞는 콘텐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어떤 그런 성향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개방적 사회에서 정권이라든가 그리고
사주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언론이 재단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아직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혼 없는 공직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 대해서도 일부 정치군인 그런 말도 과거에 있었고, 그래서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치 공무원도 극히 일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고 정당 공천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 따라서 줄을 섬으로써 이런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데, 그 근본적으로 이제 함자 알랍이라는 사람이 이제 과대 성장 국가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예. 현대에 있어서 어떤 선출직 공무원제 그리고 대통령제 이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집단은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이 사람들의 어떤 강한 결집력 이런 것들을 임기제 대통령이라든가 임기제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통제할 수 없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줄 서는 그런 정치 공무원들을 지금 겨냥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과천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의도에서 또 다른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했던 이 말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질책을 짜증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언론이 지금 그렇게 한 거라고 약간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 뭐 살충제 계란 2.6개 평생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이 뭐가 그렇게 억울하실까요? 뭐 잘못된 발언이고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식약처장이 정말 문재인 정부 철학에 맞지 않는 국회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만 이분이 7월에 취임해서 8월에 이 일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달걀의 살충제 문제가 생긴 그 이전에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큰 일이 생긴 네. 거죠. 그리고 이분의 전공 분야가 식약처에는 뭐 여러 전공 분야가 필요한데 이분이 보건의료 쪽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질책 받게 되면 좀 당황하실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업무 파악을 빨리 하시고 특히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책도 국민이 납득할 만하게 마련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제가 국회에서 답변을 하기도 해봤고 예. 질문을 하기도 해본 입장에서 이해가는 면이 있지만 국회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빨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대책 마련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식약처 발표에서 깜짝 놀란 게 성인은 126개를 매일 먹어도 괜찮다? 이런 발표 있었잖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126개 먹을 일도 없고요. 그런다고 국민 불안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게 이제 쥐로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용 쥐에게 먹여서 안전한 기준을 이제 적용하는데 그 실험용 쥐에게 안전한 기준의 100분의 1 정도를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데요. 지금 그런 수치가 문제가 아니다. 예, 지금 식약처와 농림식품수산부가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다만 식약처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노력해서 국민이 안심할 만한 대책을 내놓으시는 게 우선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식약처장이 잘 수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짜증을 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을 향해서 짜증낸다고 본인이 식약처장이 저는 짜증을 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부적절한 표현이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물론 인사권자가 다각도로 이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이 자리에 임명을 했겠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에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되던 당장 취임하면 바로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이런 것을 쉽게 대처하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이것을 바로
답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공부가 되지 않았, 스터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임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역할은, 야당은 국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타하는 것이 야당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적절한 인사가 있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그런 것은 당연하지만 결국은 이 살충제 계란 사태가 일정 부분 수습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인사권자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단안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류영진 처장만큼 야당의 해임을 요구하는 사람 한 명이 더 있는데 이제 탁현민 행정관입니다. 탁 행정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이 행정관이라는 자리를 국민들이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정부 때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행정관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탁 행정관이 지금 본인도 사퇴를 거부하고 청와대에서도 임종석 비서실장도 뭐 그럴 생각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야당은 문제가 조금 발견돼도 그거를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영어로 오포지트 파티니까 그게 뭐 저는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사에 대해서 지금 식약처장도 잘못된 답변, 이 부분이 과연 이분을 그만두게 할 만한가? 이건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식약처장의 여러 요건 속에 이제 여러 요건이 필요한데 이번엔 보건의료 전문가를 이제 선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연적인 요소로 올해 잘못된 행정으로 살충제 계란 문제가 터졌고 네. 이게 이제 본인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어서 이제 우선은 이분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예.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니까 전 네. 대책부터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수장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사태를 더 어렵게 할 거다 동의하고요. 예. 그다음에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여성으로서 저는 그분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런 생각을 싫어합니다. 여성으로서. 그런데 그리고 전체 여성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이분이 여성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다. 그럼 저는 100% 그만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이게 이제 행사기획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탁현민 행정관의 행사기획이 국민들을 정말 많이 위로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예전에 탁현민 행정관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여성에 대한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예. 그런 시각하고 이 사람이 고 행정관 자리에서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이 점이 좀 이렇게 평가되어서 어느 것을 주로 판단해야 되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만 놓고 무조건 사퇴하라 그럼 다 받아들여야 되냐 저는 그 부분은 또 조금 판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탁현민 행정관도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고 저는 청와대 전체가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과거에 조금 권위적인 그 행사에서 조금 더 국민 소통적인 행사로 가는 과정에서 요 행사가 자리 잡힌다면 뭐 그때는 탁현민 행정관이 스스로 물러날 시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제가 짧게 하나만 네. 더 여쭤보면 정현백 여가부 장관께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뭐 무력감을 느꼈다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뭐 해봐야 될까요? 언론에서는 그런 무력감을 느꼈다는 부분을 이렇게 치고 들어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저는 여성부 장관이잖아요. 여성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 하실 수 있고 또 이게 이전 정부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장관들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현백 장관이 그런 답변하는 걸 보고 정말 문재인 정부 장관들은 자율성 있게 소신 있게 발언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 아니겠습니까? 예. 청와대라는 것은 온 국민을 향해서 봉사하는 자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원제라든가 이런 것들 다 거쳐서 이제 들어가는데 결국은 여성부 장관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성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각각의 여야의 여성 의원들 그리고 여성 단체들 모두가
이분에 대해서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당성이 실리겠습니까? 물론 직무와는 관계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직무와 관계없는 B라는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무시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어떤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0%의 어떤 여성들이 이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는다면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지금 여성에 대해서 내각에도 30% 이상 여성 할당 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성에 대한 우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지금 존중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물론 이분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쭉 봐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일정 부분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대통령의 어떤 가치 철학, 여성에 대한 철학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부조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업무 보고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끝내 불출석한 걸 두고 여당에서는 원래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과거 야당 시절에는 우병우 민정수석 계속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 좀 괴리, 네. 내로남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내로남불은 사실 여야가 바뀌면서 여야가 다 조금씩 그런 것이죠. 인정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 중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과거에 전해철 수석이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출석한 것도 정당에서 출석한 게 아니고요. 참여정부 때 생각하면 정말 야당이 굉장히 과다한 면이 있었고 그런 것을 조금 무마하기 위해 출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병우 수석과 지금 조국 수석을 출석하라는 요구를 출석이라는 단어, 형식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병우 수석은 국정농단의 책임자로 네. 지목받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기소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크리미널을 의심받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근데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인사가 과연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인가? 저는 뭐 문재인 정부 스스로 기준을 높여서 그렇지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전혀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심각한 일이 있어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회에 출석하라는 요구가 여야 합의로 있다면 저는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민정수석이 출석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오셔서 장관 총리도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국정원장도 직접 발표하시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가까이 그러면 민정수석이라고 할지라도 청와대에서 어떤 여러 가지 뭐 비밀적인 그런 요소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발언하지 않으면 될 텐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과거 정권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새로운 정권은 탈권위 소통을 강조하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통의 틀에 맞춰서 민정수석도 자연스럽게 나와서 국회의원들과 서로 질문에 대해 답변도 하고 물론 거기에는 인사 문제가 상당히 큰 어떤 화두가 될 텐데 그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민정수석으로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현 정권의 컬러와 색깔 이런 것과 취지와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회가 민정수석을 출석하라는 게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뻔히 알지 않습니까? 지난번 운영위가 거의 무슨 뭐 그 장소만 바뀌었지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의 그 성토장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정수석이 출마할 사유도 없이 출마하라고 하는 이유는 흠집 잡기, 흔들기, 망신 주기가 목표인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도 조금 더 국회에 출석한 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와 그리고 그분들께 무엇을 물을 때 좀 정선된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석 사유가 확실히 발생하면 출석합니다. 네. 그런데 출석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목표가 저는 뭐 망신 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선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망신주기인데 뭐 망신받을 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민정수석이 취임해서 지금 뭐 큰 하자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당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한다면 야당의 지지율이 훨씬 더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 야당의 저런 질타가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다음 선거 때 또 내년 지방선거 때 표로서 국민들이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국회에 나가는 것을 꺼리고 거부하고 그런 모습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아니요, 알겠습니다. 두려워해서가 아니고요. 야당을 위해서 안 나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볼 텐데 춘천에서 네. 시외버스 타고 네. 와서 지하철로 다시 갈아타서 와서 몰랐다고 해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본인이 네. 직접 버스를 예약을 하시는 바람에 그리고 저도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사돈 다 법조인이시고 이분을 어떻게 좀 앞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행보가 뭐 저는 뭐 모닝 타고 다녔거든요. 국회에서는. 그래서 아주 그 기사 보고 와 우리 과다. 네. 진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저는 뭐 법조계는 잘 모르지만 예, 그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왔다는 것 때문에 좀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개혁적인 성향인데 정치에 줄서기는 절대로 안 한 분. 그러니까 되게 신뢰가 가고요. 예, 그리고 한편 생각하면 이런 분이 기수를 지금 뭐 10단계 정도 파괴하면서 대법원장에 내정된 거잖아요. 예. 이것 역시 이제 그동안의 사법부는 굉장히 보호되는 영역이고 가장 보수적이면서 존중받던 영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 번도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으로 막 오르내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올곧고 이런 분이 대법원장이 돼서 사법부가 진짜 국민들이 신뢰하는 재벌이나 기득권이 신뢰하는 사법부가 아니고요. 국민들이 신뢰하는 사법부가 될까 하는 희망이 생기면서 이 모든 것이 국민들께서 촛불을 든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탈권위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뭐 옷도 본인이 걸고 예, 그리고 커피 잔을 같이 나누면서 산책하고 그런 모습, 뭐 그런 모습들에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 같이 예. 직원들 예. 식당에 식사하고 그런 모습이 대통령의 리더십이고 그 대통령의 리더십을 밑에 임명권자가 그러면 밑에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지금 대법원장에 지금 지명이 된 상태고 그런 모습을 앞으로 청문회를 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청문회에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지는 좀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아주 뭐 국민들한테는 일단은 신선한 모습을 선사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